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고정관념이라는 건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시대는 소위 창조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정보화 시대예요. 그러니까 먼저 정보를 가지고 우직하게 실천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소위 저는 그래서 이 시대를 춘추 전국 시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대는 정말 춘추 전국 시대보다 더합니다. 과거 무슨 학력 따지고 뭐 해가지고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춘추 전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는 국가의 중앙정부의 통제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각 제후들은 능력 있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전부 인재로 등용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성공을 했어요. 춘추 전국 시대. 이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보다 더 경쟁이 심한 사회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누구나 포기하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 결론은 이겁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면 성공 못해요. 누구든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 예, 성공이란 무엇인가? 전통사에서 성공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평생 존경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사자 돌림 직업이 점점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의사, 변호사, 무슨 회계사, 변리사 등등, 교수 등등. 그러나 지금은 의사라고 해서 또는 변호사라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 직업이 평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뭘 하든지 거기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21세기 지금은 어떤 특정 직업이기 때문에 평생이 보장되고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우직하게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밀어붙여서 성공한 사람, 그 목표를 성취한 사람은 우리는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한번 봅시다. 이런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이죠. 여기서 많이 본 사람 같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많이 본 사람들 같죠. 네. 다시 말하면요, 다단계 사업 이것은 성공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밀어붙여서 자기 목표를 달성했다면 그건 성공한 겁니다. 그럼 출세는 뭐냐 하면은, 출세는 세상에 나가는 거니까 그것은 모든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도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그건 출세한 거예요. 자, 그렇듯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 단 그 조건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꿈이 있어야 된다. 꿈. 이게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건 반드시 달성하겠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의 내 삶이 불만족스럽다면 과연 내가 2년 전, 4년 전, 5년 전에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이 있었던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꿈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게 흐리멍텅했다. 흐리멍텅했을 것이다. 분명히 자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그래서 애터미 쌍기역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유명한 말이죠.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foolish. 다시 말하면 이건 stay hungry는 배고픈 상태로 있어라. 다시 말하면 갈망하라. 그 말이 갈망하라. 항상 갈망하라. 이건 꿈이죠. 갈망하라. 그리고 이건 우직하게. 우직하게 실천하라. 이게 자기의 갈망한 게 있으면은 갈망, 이거 꿈입니다. 꿈이에요. 드림이에요. 드림. 꿈이고 또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없으면요, 꿈이 없는데, 갈망하는 것이 없는데,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없는데 뭘 우직하게 실천합니까?
그 다음에 실천하려면 깡다구가 있어요. 이건 의지예요. 결이에요. 그건 네트워크가 있어요.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지금 꾀에 대해서 위즈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프로페셔널 꼴 끝인데 위즈덤. 그래서 세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공부라고 한 것은요. 공부를 한자로 써보면 말이 되지를 않아요. 이게. 이게 공부거든요. 한자로 써놓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저 공자는 기술 공자고 부자는 지아비 부자예요. 뭐 지아버지 기술자?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영어의 스타디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뭐. 영어의 스타디를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게 쿵, 중국말로 하면 쿵우예요. 쿵우. 몸으로 뭔가를 단련해서 남보다 뛰어나게 되는 거. 이게 공부예요. 번역 기가 막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는 공부는 몸으로 뭔가를 한 거예요. 몸으로. 근데 머리도 몸이고 가슴도 몸이고 우리 육체도 몸이에요. 그렇죠? 머리 따로 가슴 따로 육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공부라는 개념은요. 수신이라는 개념이에요. 수신. 수신. 몸을 닦는 거란 말이에요. 닦을 숫자니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랬죠? 먼저 몸을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몸을 닦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머리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것은 두 가지 공부예요. 머리 공부와 마음 공부입니다. 머리 공부는 뭔가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게 머리 공부고 마음 공부는 정직성, 도덕성 또는 내가 무엇을 달성하겠다는 결심과 결의, 각오, 용기 이런 게 마음 공부예요. 마음 공부. 몸 공부는 뭐예요? 몸으로 뛰는 거예요. 머리 공부, 마음 공부만 되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면 얻는 거라고는 엉덩이 땀띠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그것은. 몸으로. 근데 이 세 가지 공부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머리 공부만 돼 있고 요 두 개가 안 된 놈은요 전형적인 사기꾼이에요. 사기치는 분 보세요. 머리 무지무지하고 아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머리 공부는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안 돼, 요것만 돼 있는 놈은요 완전히 조폭이에요. 이건 뭐하시더니 뭐 조폭들. 세 개가 돼야 정상적인 젠틀맨 그리고 레이디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지만은요, 이 말은 심리학 용어입니다. 학문 용어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고정관념이에요. 자기도 몰라 그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버려서 선택이 잘못된다. 그래서 고정관념의 함정이라는 의사결정의 바이아스를, 오류를 일으키는 9가지 요건이 있는데, 심리적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럼 고정관념이 어떤 것인가 한번 봅시다. 자, 벌과 파리예요. 병마개를 열고 이 안에다가 벌과 파리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탈출하려면 이쪽으로 나가면 탈출해요. 그렇죠? 그런데 벌의 고정관념은 밝은 곳에 문이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받게 해주면 이 벌은 이쪽으로 나갈 생각은 어두운 곳은 문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만 있다가 여기서 굶어 죽어. 파리는 아무 생각 없어가지고 아무데나 날아다니다가 이쪽으로 나간다. 그걸 자동차에 파리가 가끔 들어와요. 근데 문 열어놓고 놔두면 지 멋대로 돌아다니 나간다고. 벌은 못 나갑니다. 하여간에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밝은 곳에만 좋은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탈출구가 있을 수 있다. 빈곤으로부터 탈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코끼리입니다. 이건 학습된 무기력하고 관계 있는데 공마단의 코끼리는 공마를 안 시킬 때는 조그마한 서산을 묶어놓는답니다. 큰 코끼리. 그런데 그건 코끼리 힘에 비하면 정말 초족지혈에 잡아다니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간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렸을 때는 요 줄을 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답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코끼리가 어떻게 학습하냐 하면은 이것은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큰 등치 이걸 잡아다니면 끊어지는데 큰 나무도 뽑아버린 놈이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근데 이거 안 한다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또는 심리학에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옛날 한번 해서 몇 번 시도해서 안 되면 저건 나는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이 고정관념. 인간도 똑같다고 그럽니다. 다음 벽돌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저명한 교육학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한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꼬맹이들한테 벽돌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적어내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한 100여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뭐 대학에서 대학 1학년생들한테 벽돌로 무엇을 할 수 있냐고 적어내라 했더니 2개, 집 짓는다, 담 쌓는다. 제일 많이 쓴 놈이 3개, 보도부로 간다. 이런 놈밖에 안 좋아서. 왜 그렇게 했냐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제도권 교육을 계속 받아가지고 학교 측의 정답만 외우고 있지 그걸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다. 그럼 미국 초등학생들 뭘 썼느냐? 우리 아버지는 그걸로 자동차 뒷바퀴 고이더라. 그거 벽돌 쓰잖아요. 응? 우리 아버지는 벽돌 싸가지고 책장 만들더라. 그거 되잖아요. 응? 우리 엄마는 그걸로 화단 만들더라. 화단 이렇게 하잖아요. 응? 어떤 놈은 또 우리 아버지는 벽돌 가지고 못 박더라. 뭐 박을 수 있잖아요. 이거. 어? 어떤 놈은 벽돌 가지고 싸우더라. 싸울 수도 있잖아요. 아주 무지무지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맞는데 우리는 그걸 쓰면 틀리다고 그래. 그건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견해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물방앗간 이야기. 그런데 톨스토이 인생론에 이게 나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할아버지로부터 대대로 물레방앗간을 해서 물레방아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물레방아 방아를 잘 찧어서 그냥 잘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손자가 물려받아가지고 방아를 잘 찧고 있다가 뭘 발견했냐 하면은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방아의 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쪽으로 뭐가 연결돼 있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돼 있네. 그러다가 이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 벨트가 있잖아요. 벨트가 연결돼서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벨트하고 연결돼 있네. 물레방아는 벨트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밖에 나가 보니까 물이 떨어져 가지고 돌아가 이게. 물레방아는 물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구나. 그러다가 또 보니까 물이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골짜기에서 날아와.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물레방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골짜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골짜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물레방아는 고장나서 쓰고 물레방앗간은 망했어요. 그 얘기가 톨스토이 이야기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골짜기는 물레방아의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에요. 시스템을 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걸 지식의 편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가지고 요것이 옳다고 계속 하니까 결국 전체가 망해버리더라. 그런 얘기가 적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어떤 철학자가 한 얘기요. 왜냐하면 지가 아는 거 외에는 모르니까. 딱 맞죠? 지가 아는 거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해야 되는데 하나 일부만 보고 하다가는 고정관념에 잡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터키의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이건 뭐냐면 미국의 경영 경제학자들이 도대체 인간의 고정관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3가지가 있는데 이 질문을 A와 C를 묻고 B와 C를 묶었어요. 예를 들면 절반 나누어서 터키의 인구가 얼마나 되죠? 한 1억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사람은 1억 가까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글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한 분한테는 터키 인구가 한 3,500만 되는가? 터키 인구가 얼마죠? 이렇게 물으면 그 근처에 대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초 전에 들은 게 고정관념을 형성되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면서 신문에 봤던 타이틀 그 다음에 데이터 평가가 그대로 고정관념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사결정을 방해해요. 그것이 틀릴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은 인간은 고정관념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럼 왜 이걸 공부하느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면은 고정관념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학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터키 이렇게 큰 나라입니다. 이렇게 큰 나라고 이쪽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게 흑해입니다. 블랙시이고 러시아,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그리스가 있어요.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터키와 그리스
이 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맨날 싸우는 데가 여기입니다.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자, 그런데 이 터키를 다녀본, 터키가 우리가 이 2002 월드컵 때 형제의 나라니 혈맹의 나라니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그냥 얘기를 하는데 터키에 가면 진짜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하고 그러는지 우리는 터키는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6.25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유엔군 16개국이 우리나라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를 구해줬죠. 미국이 가장 많이 파견했고 그 다음 영국, 세 번째가 터키입니다. 15,000명의 전투병력을 파견해서 사단 병력이죠. 가장 치열하게 싸운 군대가 터키였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터키는 우리하고는 터키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굉장히 혈맹 그리고 형제 국가예요. 무지무지 큰 나라입니다. 자, 이제 고정관념의 함정이라는 게 앵커링 트랩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고정관념의 함정에 빠지면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잘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안 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앵커링 트랩이니까 단내림 함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큰 배도요 다소로 묶고 있으면 이걸 치우지 않으면 이 배가 못 가요. 그러니까 자기 조그마한 고정관념이 자기의 전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게 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함정을 피해야 되는데 다양한 시각, 이걸 비판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비판적이라고 하면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비판적 시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 이 말이야. 나는 이쪽에서 보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측면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그걸 한번 들어본다. 개방적인 태도. 자기를 개방해야지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인데 인간관계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느냐 먼저 3단계인데 셀프 안더스탠딩입니다. 스탠딩. 이건 자기 이해죠. 자기 이해.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가장이다. 나는 뭐 했던 사람이다. 나는 미용사. 하여간 근데 나는 성격이 급하다. 나는 말을 잘한다. 나는 말을 못한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야 임마 네가 알긴 뭘 알아. 나도 알아 임마. 그런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 잘된 놈 내가 한 놈도 못 봤어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이해, 자기 셀프 안더스탠딩. 이건 심리학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셀프 안더스탠딩. 자기를 먼저 이해, 나는 누구인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 한번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셀프 억셉팅입니다. 셀프 억셉팅. 이것은 자기 수용이에요. 자기 수용. 이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종사였고 나는 무엇은 잘하지만 이건 못한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자기 수용. 그 다음에 셀프 오프닝, 자기 개방.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하면 그 사람도 솔직하게 자기를 개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경청입니다. 리스닝. 이게 고정관념에 벗어나려면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못 벗어나요. 다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경청. 그다음에 역지사지. 이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놈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런 얘기에 지금 역지사지. 그다음에 시스템 참여. 여기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이런 원데이하고 석세스가 있는데 여기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아. 아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저 다 알아요.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밑에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런데 밑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래. 왜? 자기 고정관념이에요. 자기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야. 근데 밑에 사람은 저놈처럼 열심히 안 한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 말을 들어보지 않고 자기 고정관념 아집에 젖어 있으니까 그래요. 사람과 사람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정보가 교환됩니다. 지나가는데 옆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는다. 엄청난 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 무지무지 피고 있어. 난 왜 안 나오십니까? 나 다 알아요. 다 알기는 개뿔 다 알아. 그러놓고 자기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러는데 밑에 사람은 전혀 딴소리를 해.
그러니까 참여를 하면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자, 다음. 고정관념 무지무지 강해. 다단계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 다단계 한다 그러면 마누라부터 나서가지고 계속 반대하고 아들놈들은 그거 하면 나가겠다고 그러고 별놈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빼고 그걸 깼다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희망을 받고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 소신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 3년이나 4년 만에 연소득이 2억 이상, 어떤 사람은 10억까지 가는데 그렇게 됐다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해요. 그것도 고정관념이거든요. 안 된다는 것도 고정관념이에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의 함정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왜 의사결정에 바이아스가 일어나냐면은 증거찾기 함정에 빠져요. 자기 주장을 해놓고 요 주장을 서포트할 정보만 수집해. 거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집을 안 하거나 안 그러면 평가절하를 하래. 아, 그건 신빙성이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 주변은 누가 모여듭니까? 그 사람 의견을 칭찬해 주는 몰입배와 아첨배만 모여들어요. 아이고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들고 반대하거나 쓴소리하는 사람은 나가버려요. 학자들이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권장하는 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도 곁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런 반대를 하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찾기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보스의 주장을 지지해 줄 만한 증거만 가지고 나타나는 몰입배가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아첨배가 생겨요. 아이고 지당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은 빨리 제거하라고 돼 있어요. 제거하지 않으면 그놈하고 같이 아주 조용한 평화를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하게 둘이 죽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증거찾기 함정에 빠지니까. 자, 다음. 자, 여기서 모든 정보를 냉철하게 검사.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대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라. 자신에게 솔직하라. 내가 왜 이걸 주장하느냐? 무슨 근거가 있어 주장하느냐? 내가 하고 싶어 주장하느냐를 생각해 보라. 그 다음에 유도질문 금지. 유도질문 금지라는 게 부하들은 굉장히 이심전심으로 상관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정보참모 내 말이 맞지? 그러면 정보참모가 틀리다 그러겠어요? 아이고 맞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유도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예스맨들의 조언은 무가치하다. 학자들의 공통적인 개념입니다. 예스맨들의 조언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의견을 금방 알아가지고 거기에 유리한 정보만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고정관념 벗어나야 되겠죠. 고정관념 탈피로 성공한 사례 몇 가지만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6.25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6.25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메가더 원수의 인천 상륙작전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할 때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예, 70이었습니다. 미국 나이로 만 70, 우리나라는 71세였어요. 71세인데 전투를 지휘했어요. 1차 대전 때 힌덴부르크 원수는 83세에 전쟁을 지휘했어요. 사령관으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8학년이 넘으시고 9학년이 넘으시더라도 애터미를 지휘할 수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공격 개시를 시작합니다. 소련제 T-34 전차입니다. 34 전차 242대. 우리는 전차 한 대도 없었고 비행기 한 대도 없었어요. 소련 공군가. 그런데 이 당시 미국 2차 대전 끝나서 세계 최강인데 미국의 무기 2.54인치 로켓포로 이것을 쐈어요. 쐈는데 정통으로 맞았는데 안 부서져.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 이 탱크를 부술 무기가 없어요. 미국이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부수기는 우리가 먼저 부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6탄 시병사 있죠? 화염병, 소주병에다 기름 넣어가지고 요거 올라가서 요거 열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지.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6탄 시병사죠. 안 되니까. 로켓포로 쏴도 안 돼요. 처음에 떡 맞아서 깨졌구나 했는데 웬걸 덜덜 하니 다시 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6월 25일 침공을 했는데 3일 만에 미아리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그게 단장의 미아리 고개예요. 미아리 고개가 최종 미아리 방어선이에요. 미아리 방어선 앞에 창동 방어선이 있는데 창동 방어선 무너지고, 계속 의정부 무너지고, 그 앞에 의정부 있죠. 의정부 방어선 무너지고, 창동 방어선, 최종적으로 서울을 진입하려면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미아리 고개에 있는 미아리 방어선인데, 뭘로 이걸 밀고 가져오는데 누가 막어? 이걸 뭐 몽둥이로 막을 거야, 무슨 깡다고. 예, 탱크한테는 깡다고 안 통해요, 저게. 그래서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38선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3일 걸렸다는 것은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온 거죠, 그냥.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리더의 중요성입니다. 리더의 중요성이에요. 무슨 대비를 해놓고 허풍을 쳐야지. 우리 지도자들은 이승만 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점심은 서울에서 먹고 저녁은 대구에서 먹는, 지금 이 꼴이 됐잖아요. 무슨 허풍을 치더라도 뭐 근거가 있게 쳐야지. 준비가 없는 주장은요, 허풍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참 감개무량하시죠? 이걸 보면. 자, 여기 보세요. 38선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지만 이렇게 돼 있었어요. 38선이니까. 그래서 이게 밀고 내려왔는데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밀고 내려와서 낙동강 방어선 여기만 남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81일 걸렸어요, 북한군이. 그러니까 여기 끄트머리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81일 걸렸다는 것은 매일 걸어왔다는 얘기야, 이게. 에? 전투는 거의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밀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메가더 원수가 어디에 상륙합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감행해서 여기를 끊어버리면 후방 병참선이 차단되면서 여기서 굶어주고, 쌀과 식량, 포탄, 실탄이 가야 여기 싸울 거 아니에요. 메가더 원수는 여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입 달린 사람은 다 반대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미 해군은 극구 반대하고, 미 국방성, 미 국무성, 미 합참 다 반대했어요. 왜 반대하느냐? 인천은 상륙작전을 하기로 최악의 조건이에요. 거기 조수 간만의 차가 7m, 9m 그래요. 그러니까 상륙을 하려면 언제 해야 되겠어요? 밀물때 해야 되겠어요? 썰물때 해야 되겠어요? 밀물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밀물 시간은 삼척 동자는 모르겠고, 어지간한 사람은 밀물이 몇 시에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천 상륙에 첩보가 새 나가면 공산군이 그때 기다리면 도하관의 진취야. 그렇죠? 그 시간밖에 없으니까 상륙할 시간이. 그 다음에 인천을 상륙하려면 그 앞에 올미도라는 섬이 있어요. 올미도 있죠? 거기를 지금 공산군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미도에서 이게 사격을 해버리면 우리가 전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천 이 갯벌의 이 범위가 좁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이 상륙하려면 좀 좁아야, 넓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 해군은 극구 반대하고, 미 국방성 반대하고, 미 합참 반대하고, 반대하니까 메가더 원수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거기가 좋다 이거야. 아무도 그쪽으로 상륙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게. 조건이 워낙 나빠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륙해서 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무도 그쪽으로 온다고 생각 안 하니까 이게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그게 메가더 원수예요. 그런데 그냥 하면 안 되죠. 성동 격서, 기만작전, 양동작전을 해야 돼. 이쪽에 삼척. 틀림없이 공산군들은 삼척으로 상륙할 것이다. 우리도 딱 그렇게 해놓고 삼척에다 폭격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놈 새끼들이 저쪽으로 상륙하려고 그러는구나. 계속 폭격을 한 거예요, 삼척에다가. 그래 놓고는 다시 그 밑에 영덕 있죠? 삼척 영덕 있죠? 영덕으로 상륙작전을 감행을 했어요. 근데 누구 가지고? 학도병 가지고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그러니까 이 자식들 또 이쪽으로 상륙하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계속 기만작전을 한 거예요. 근데 서해안에서 누가 봐도
어디가 상륙 지점으로 가장 좋냐 하면 군산이 제일 좋아요. 군산. 괴뢰군들도 그래서 군산으로 상륙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상륙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로 상륙할지를 몰라. 메가더 원수는 그래서 슬슬슬슬 역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산으로 상륙한다. 이렇게 군산으로 모른 척하면서 정보를 흘리는 거 있죠. 스파이들한테 군산으로 상륙. 그러니까 괴뢰군들이 군산 방어에다가 병력을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군산을 폭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괴뢰군은 이놈 새끼들 이쪽으로 상륙할 모양이다. 그쪽으로 다 갔어요. 근데 웬걸 상륙을 인천으로 해버렸거든요. 인천으로 해버렸어요. 9월 15일 상륙을 해서 단 15일 만인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합니다. 단 15일 만에 서울을 수복해. 그러니까 메가더 원수의 작전이 아니었으면, 그리고 낙동강 정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군이 이제 드디어 병참선이 끊어진 괴뢰군을 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미처 아주 도망가지 못하고 혼비백산해 가지고 숨은 게 지리산 빨산이에요. 지리산 빨산들이 그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근데 지리산은 빨산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워낙 추워. 워낙 춥고 먹을 게 없어. 필리핀 장글 같으면 빨산이 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에 그렇게 진행됩니다. 자, 문제는 요건데요.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은 전부 존경할 만한 분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전제로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잘해보겠다고 했어요. 그중에 능력 부족이라든가 정치 철학의 차이 때문에 서로 견해가 다르지만은 그래도 스위스은행에 꼬불 쳐놓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뭐 몇 푼 꼬불 쳐놨지만 국내 꼬불 쳐놨으니까 국내 꼬불 쳐놓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누군가 써요. 그거 국내에 돈이 서큘레이션 된다고요. 이건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메아리 방어선이 28일 새벽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과 그 강요와 유력 인사들은 27일 새벽 2시에 서울을 떠나버립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놓고 방송을 뭐라 했느냐. 방송은 방송국에 한 게 아니고 미리 녹음한 걸 틀었어요. 서울 시민 여러분, 용감한 국군이 평양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동의 마시고 서울에 그대로 있십시오. 그러고 자기는 어디 갔을 때 대전에 있었어요. 그 사실을 새벽 2시에 나가버렸는데, 그 사실을 그 당시 서울중앙방송, 지금 KBS지, 알았어요. 알아서 방송을 하려는 게 방송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과 국민들은 이승만과 그 일행들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시민들을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혼자. 그래 놓고 평양으로 진격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나와서 생활에 종사하고 서울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주 고생을 했고 말을 안 듣고 도망간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정부가 한 말은 거꾸로 하면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거꾸로 하면 맞다. 이건 말이죠, 무지무지한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유일한 다리가 2개입니다. 이거 한강 인도교, 이거 한강 철교. 그 당시 연세 드시면 아시죠? 다리가 2개밖에 없어요. 요걸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언제 폭파했느냐? 28일 새벽에 폭파해버렸어요.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한 건 28일 오전, 그러니까 새벽 2시에 폭파해버렸는데, 그렇다면 한 8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폭파해버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자동차 왔다 갔다 하고 전부 폭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알려주지도 않고 폭발해버려요. 거기다가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 병력하고 병참은 어떻게 합니까? 못 가져가죠. 아무것도 없는데,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비판이 이니까 그 왜 그 미리 폭파하고 국민한테 알리지도 않았냐, 이렇게 비판이 되니까 누구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냐면 그 당시 이걸 폭파 지휘한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형시켜버렸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나중에 유족들이 시우를 해가지고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전쟁이 끝나고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했는데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서 희생양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도망가가지고 목포로 갔다 부산으로 갔거든.
이게 아주 비극이었어요. 이게 따라서 가장이 됐건 리더가 됐건 조직의 리더가 됐건 그 팔로워들을 속이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되고 너블리스 오브리제 거기에 남아 있어야 돼요. 처칠 같은 경우 독일군이 계속 그 막강한 독일군이 런던을 폭격을 하는데 국민들이 처칠이 지금 전쟁 지휘관인데 국민들이 권장을 했어요. 런던을 떠나시라고. 떠나기는 그냥 자기 마누라하고 런던에 그냥 있었어. 내가 떠나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야.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영국이 이긴 거예요. 처칠이 존경을 받고. 자, 이걸 폭파해버리니까 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철교 위에 이쪽으로 건너온단 말이야. 떨어지면 죽어. 밑에 폭파해버렸거든. 그리고 도망가 버렸거든. 메가더 원수입니다. 이승만은 도망가고 없어요. 그런데 메가더 원수는 동경에 날아와서 6월 29일 전쟁이 난 3일 만에 한강 남부 전선에 옵니다. 그래서 공산군들을 시찰을 해요. 시찰을 하고 즉각 미 국방성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지상군 투입을 요청합니다. 단 3일 만이에요. 우리로서는 아주 은인이죠. 인양만은 요 물고 있는 건요 옥수수 담뱃대입니다. 이거 비싼 게 아니고 상하가 아니고요 필리핀에서 만들어준 옥수수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물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옥수수 뜯어먹고 남은 거예요. 이거 이 모자는 미군 모자가 아니고 또 필리핀 모자예요. 이것만 평생 쓰고 다녀. 왜냐하면 이 양반이 육군 원수이면서 필리핀군 원수예요. 그러니까 필리핀군 복장을 이렇게 하고 다녀. 포탄이 날라와도 철모도 안 써. 이것만 쓰고 돌아다녀. 자, 다음 딘 소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상륙을 해서 딘 소장이 이끄는 미 제24사단이 대전을 방어하는데 미군이 가지고 있는 2.24인치 박격포로는 T-34 탱크가 격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2.54인치, 3.5인치 박격포로 그때 만듭니다. 그때 만들어서 이걸 격파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미 2사단이 인민군에게 격파당합니다. 격파당하는데 그 비극은 사단장이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부상병을 구하려고 부상병은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피를 흘리니까 물을 마셔야 돼요. 그 산속에서 사단장이 부상병 먹이려고 물 찾으러 가다 떨어져서 기절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포로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인민군은 다행히 이 양반이 사단장인지를 몰랐어. 쫄병인 줄 알았어. 물 들어가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좆도해버렸으니까 이 트럼이 쫄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딘 소장은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장군이니까 딘 소장이 메가더 원수가 9월 15일 인천으로 상륙한다는 작전 계획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모진 고문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첩보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패했어. 그래가지고 이놈이 왜 자살하려고 하는 거 알아봤더니 이 사단장이야 이게. 나중에 살았어. 나중에 포로교한테 교환돼서 미 육군단장 중장으로 진급을 합니다. 다음 메가더 후임으로 부임한 미 유엔군 사령관 리츠웨이 대장입니다. 종전을 시켰죠. 메가더와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메가더 원수와. 자, 아까 부산만 남았을 때 이런 대구에 가면 다부동이라는 게 있어요. 다부동 전투. 우리 다부동 전투를 지휘한 분이 백선엽 대장입니다. 그 당시 백선엽 소장이었는데 국군 제1사단. 거기서 다부동에서 인민군을 격파함으로써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어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게 깨졌으면요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자, 메가더 원수고 이건 휘트니 준장이고 이건 아몬드 소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미 해군이 한포 사격을 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광경입니다. 자, 이게 포탄이 날라다니는데 철모도 안 써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녀 그냥 양반은. 15일 상륙에서 28일 날 서울을 회복하고 우리 국군 해병대 병사 2사람이 중앙청에 태극기를 기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밀고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밀고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개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남 철수작전이 시작되죠. 한 10만 명이 철수합니다. 이게 압록강에 얼어가지고 걸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거지 군대인데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인해 전술을 씁니다. 자동차도 없으니까 말 가지고 병참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라이프지가 보도한 우리 피난민 행렬입니다. 이거 거제 포로 수용소 공산군들입니다. 자, 천안에서 우리 국군과
천안 시민들이 피난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은 이거 보셨을 겁니다. 저도 봤죠. 이 밥그릇이 너무 처량하죠. 부모는 다 죽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 전쟁고아들. 9.28 수보 후에 서울에서 찍은 이 깡통 많이 보셨죠? 거지 깡통입니다. 이게 파보들도 않는 깡통. 자, 깡통 들고 한 푼 줍쇼 하는 겁니다. 사진 찍는 사람한테 이런 시절을 겪었어요. 추운데 양지 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아이들입니다. 동생 얻고 있는 누나. 요 동생은 이 누나 때문에 아마 살았을 겁니다. 이 시대 아이들입니다. 다음 절망적. 이게 몸에 맞는 게 하나도 없죠. 하여간 되는 대로 걸치고 죽어 있고 추위는 피해야 되니까. 가장이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눈물이 펄펄 나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네, 빈민굴의 아이들입니다. 낡은 판잣집인데 원래 또 빈민촌에는 또 인구 밀도가 높아요. 뗄나무 하는 아이들. 고아들입니다. 아주 행운아들이에요. 사실은 얘들이 미군을 따라 들어가서 미국에 정착을 해서 변호사도 되고 의회 의원도 되고 이분들이 사실은 코리아를 미국에 심었어요. 왜? 어려서 영어를 배웠잖아요. 미국 영어를 배웠잖아요. 운이 무지무지 좋죠. 연까지 가지고 지금 있으니까 다 부서졌는데 다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부모 죽고 집 무너지고 아무도 없는데. 깡통 든 거지와 할아버지 집세기 신었죠. 자, 엄마는 죽고 부녀지간이죠. 이게. 마찬가지 엄마는 죽고 가장, 딸, 동생 어른, 장남, 할아버지. 그때 지게꾼들 많이 보셨죠? 여기에 서울역에 가면 지게꾼 와글와글 하죠. 아무거나 걸치고 있어야 돼. 하여간 몸에 뭐 걸칠 건 다 걸칠 추위를 이길 수가 있으니까. 이 사진은 유명합니다. 동생을 얻고 있는 누나예요. 이 누나들이 사실은 공순이 말을 들어가면서 우리 경제를 건설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얘는 대학을 나왔을 겁니다. 누나 덕분에 살았고 둘이 남았겠죠. 탱크를 봐요. 그러니까 요 영어로 된 위키피디아도 이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이 누나의 아무 표정 없는 요 모습. 모든 게 불안한 아이들. 자, 의정부에서 터키군이 우리 광주린 할머니들하고 지금 이게 다 부서지고 아무도 없어. 혼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가장 눈물 났어요. 미군이 준 국수를 구석에 가서 안 뺏기려고 먹고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못 먹어서 배만 튀어나온 부자지간입니다. 뭔가 먹을 걸 찾고 있는 아이. 자, 너무 못 먹어서 헛배만 부른 어린아이. 아프리카 애들하고 비슷하죠? 뭔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죠. 아낙네들. 자, 마을은 이렇게 초토화되고 피난을 가야 되고 여기서 뭔가 포탄을 줍고 있는 아낙네들입니다. 포탄 껍질이라도 팔아서 살아야 되죠. 서울역 다 부서진 서울역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죠. 이제 커널 한넬 샌더스 KFC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이분도 발상의 전환 고정관념을 깬 양반이에요. 이 당시 미국도 아마 닭을 튀겨 먹는다는 생각은 못했답니다. 닭을 삶아 먹는 거지 어떻게 기름에 튀겨 먹냐 이거야. 그런데 커널 한넬 샌더스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해준데 맛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다 망해가지고 왕창 망한 다음에 자기 어머니 닭요리 솜씨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연금 105달러 받아가지고 닭요리를 한 겁니다. 시장에 닭 사다가. 그런데 가게 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생각해낸 게 프랜차이즈예요.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감이 내가 요리한 닭이 맛있다고 그러니 식당 주인들이 요 영감이 맛있게 생겼어요 지금. 요리 잘하게 생겼냐고 지금. 아무도 안 해 아무도. 그게 소위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1009번의 거절입니다. 1009번을 거절당했어요. 할랜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당하면 1000번이네 그런 게 있어요. 아무도 안 사 아무도. 뭐 그게 늘씬한 팔등신 미인이 한다고 하면 맛있겠네. 그런데 이 영감이 닭을 들고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1009번째 1010번째 한 레스토랑에서 하도 불쌍해서 그걸 그래 우리가 로얄티 줄 테니까 우리 요리해 주라 했는데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 2만 개가 넘는 KFC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창업한 게 몇 세였느냐? 65세였어요. 65세인데 3년간 전 미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68세에 겨우 시작했어요.
68세에 겨우 시작해서 불과 몇 년 만에 백만장자가 돼버립니다. 여기 혹시 6학년 8반 되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시작해도 백만장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이게 창업 안 되고 돌아다닐 때 이 복장을 입었답니다. 이게 그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꼬마들이 물어봤대요. 왜 할아버지는 맨날 그것만 입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손님이 많이 오면 서빙을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랬대요. 근데 그게 실현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정주영 회장님의 발상에 전한 고정관념을 깨놉니다. 서산 간척집 가보셨죠? 가보시면 이제 최종 물막입니다. 여기 이렇게 막다 보니까 여기 해류의 유속이 너무 세서 몇 톤짜리 바위를 덤프트럭이 갖다 부어도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한다 하는 토목과학자들이 이건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님은 항상 그냥만 단골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해보기는 했어? 이거 말이야. 해보기는 했어? 그거거든. 그래서 요 폐유조선인데 요걸 러시아에서 사다가 여기 틀어 막았어요. 그러니까 유속이 느려지겠죠. 여기다 틀어 막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정주영 공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토목고 홍계 토건 회사를 했지. 토건 회사를 했지만 토목공학은 한 적이 없거든. 그런데 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답을 못 찾아요. 이건 유명한 공법입니다. 외국에서도 이걸 정주영 공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무지무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막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뭐 공학이고 나발이고 하여간 갖다 놓고 막으면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정주영 회장님, 내가 가장 존경하는 기업가이신데 왜 존경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주영 회장님이 30년간 신은 세계의 구두입니다. 요거 가지고 30년을 신으셨어요. 달아진다고 밑에다 징받고 안 달아지라고. 이게 낡아서 떨어질 때까지 신은 게. 정주영 회장님 그 사모님이 변중석 사모님이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은 시집 올 때 가져온 재봉틀 하나. 그것만 자기 재산으로 생각했대. 그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자, 정주영 회장의 좌우명입니다. 요건 현대가의 전부 좌우명이 돼 있어요. 왜? 선친께서 창업주께서 이렇게 하셨거든. 자, 일근 이 말은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그 말이에요. 천하에 문안사 어려운 일이 없다. 모든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 정주영 회장 늘 그 말씀 하시죠. 텔레비전에서. 그거예요. 일근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이게 좌우명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이걸 휘호로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무실에 걸어놓고 돌아가실 때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늦게 출근하는 놈, 게으른 놈은 사정없이 뭐라 그랬답니다. 부지런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일맥상통한 게 뭐냐면 진인사 대천명.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운을 따지든지 뭐 그래라. 너 회복이나 했어? 그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게 부지런하면 뭐 어려운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게을러 빠졌으니까 못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장남인 정몽구 회장의 자서전 리더십도 여기에 일근 천하 문안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직접 쓰신 겁니다. 직접 써서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은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려라. 다시 말하면 네 운이 없다 그따구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경부고속도로 누군지 아시겠죠? 그때 경부고속도로를 논다고 하니까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토목구 아스팔트를 해본 놈이 없어 건설회사에. 근데 정주영 회장은 한다고 그래서 한다고. 그냥 말이 한 소리는 또 그거요. 해보긴 했어 그 말이에요. 해보라 이 말이야. 그래서 했잖아요. 예, 직접 써서 자기 집무실에 걸어놓은 겁니다.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담담한 마음은 말 끝담자니까 맑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맑고 정직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 말이에요. 담담한 마음은 당신을 굳세고 정직하고 맑으니까 굳을 거 아니에요. 바르고 총명하게 만들 것입니다. 뭐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 상관없습니다. 자기 소신을 적어놓은 거예요. 소신을. 글씨 잘 쓴 놈 찍어 또 그대로도 한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무실에는 직접 쓰셔서 자기가 걸어놓으신 거예요. 담담한 마음, 맑고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시구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같이 전진하자 그 말입니다. 여시구진 시대의 흐름에 맞춘다는 것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패러다임을 시프트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스티브 잡스 얘기 나오죠.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고 우직하게 행동하라.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사를 보면요, 영악하게 행동한 놈 치고 나중에 성공한 놈이 한 놈도 없어. 다 망했어. 영악하게. 우직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 달려간 게 우직하게 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고정관념을 깨고 우직하게 달려간 사람들이에요. 다단계는 안 된다, 망한다, 집안 망신이다. 그런데 그 말을 내가 하는 일은 옳다고 생각하고 또 옳게 하려고 생각하고 그대로 밀어붙여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즉 고정관념을 깬 사람들이에요. 고정관념을 깨. 여러분들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데, 우리 마누라가 못하게 하는데, 우리 남편이 갔다 오면 다리몽댕이를 분지러 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소문만 듣고 있고 정확한 정보를 모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남대문 가본 놈보다 안 간 놈이 더 이긴다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일인지, 나만 이익 보자고 하는 일인지, 서로 상호 윈윈하는 길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여시구전, 함께 전진하자. 여기서는 함께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또 요행을 바라지 않고 같이 성공하게 돼. 이게 네트워크니까요. 혼자 성공 못합니다. 네트워크니까 같이 성공했다고, 당신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게 하겠다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분들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공갈 안 쳐도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군대 생활만 42년을 했다 그랬죠. 아까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저는 보고군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라에서 보고군장 받은 사람이 사기쳐서 먹고 살겠어요? 저 사기 안 쳐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저는 국가와 우리 군으로부터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지만은 제 돈으로 공부한 적이 한도 없어요. 전부 국가 돈으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보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식기부인데, 그런 측면에서 여기 와서 떠드는 거지, 사기쳐가지고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춘추전국시대입니다. 춘추전국시대는 내 과거의 신분이 무엇이냐, 내가 뭘 했느냐, 내 학력이 어떻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내 능력이 무엇이냐, 내 결의가 무엇이냐, 요거 가지고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 모두 다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